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조선 후기 한양 종로 내거리에는 공선비라 불리는 기이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대부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평생 과거 시험에 응시할 생각도,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 살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주머니는 단 한 번도 비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낸 팔자 좋은 한량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렇게 놀면서 어찌 돈이 마르지 않는 것일까? 필시 밤마다 귀신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겠지. 소문은 무성했지만 공선비는 그저 껄껄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지고 술을 마시고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것이 전부였죠. 공선비가 놀면서도 돈을 버는 비결에 가장 궁금증을 가진 이는 종로 최고의 거상 박영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밤낮 없이 장부의 코를 박고 돈을 세었지만 공선비의 재산은 늘 자신의 것을 능가하는 듯했습니다. 박영감은 공선비의 뒤를 밟아 그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만이 공선비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로 최고의 기생 춘향도 공선비를 주목하고 있었죠. 춘향은 겉으로는 화려한 기생이었지만 사실은 망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고 있었고 공선비의 돈벌이 비결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향은 공선비가 자주 찾는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공선비 앞에 술잔을 놓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공선비님, 소녀가 선비님께 술 한 잔 올리겠사옵니다. 공선비는 춘향의 아름다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춘향 낭자, 당신이 내게 술을 권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내 돈주머니를 노리는 것이오? 아니면 내 비밀을 캐내려는 것이오? 춘향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선비가 자신의 속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선비님께서는 어찌 소녀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까? 춘향 낭자, 당신은 기생이지만 손이 거칩니다. 빨래와 바느질로 굳은 손이지요. 그리고 당신의 눈빛에는 탐욕이 아닌 절박함이 담겨 있어. 당신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오. 춘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선비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있었고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비님, 소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남을 돕는 장사를 하지 않소. 하지만 공선비는 춘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로 돈을 벌고 싶다면 내 옆에서 일주일만 지켜보시오. 내가 어떻게 놀면서 돈을 버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오. 그리고 그 비결을 깨달으면 당신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오. 춘향은 망설이지 않고 공선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향은 공선비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공선비는 아침부터 주막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춘향은 이상했습니다. 공선비는 술을 마시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었소? 동대문 쪽에 새로운 포목상이 들어선다더군. 중국산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올 거라던데. 아니, 그보다 더 큰 소식이 있어. 남대문 쪽 곡물상들이 올해 쌀값이 폭등할 거라며 곡식을 사재기하고 있다더군. 공선비는 이런 대화들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만 마실 뿐이었죠. 춘향은 실망했습니다. 선비님, 방금 저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모두 돈이 되는 정보가 아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공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춘향 낭자, 저 사람들이 한 말 중에서 진짜 돈이 되는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오? 그야. 비단과 곡물 이야기가. 틀렸소. 진짜 정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가치가 없다는 것이오. 저 사람들이 주막에서 떠들어대는 정보는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요. 진짜 정보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 속에 있어. 춘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공선비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저 비단 이야기를 한 사내를 보시오. 그는 새로운 포목상이라고 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이요. 필시 자기도 포목상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생겨서 걱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곡물 이야기를 한 사내는 쌀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지만 손을 떨고 있소. 이미 곡식을 사재기했는데 값이 오르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진짜 정보는 이것이요. 비단은 곧 값이 떨어질 것이고 쌀값은 오히려 내릴 것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떠드는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요. 춘향은 공선비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날 공선비는 노름판에 앉았습니다. 춘향은 긴장했습니다. 노름판에서 돈을 잃으면 어쩌나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선비는 계속해서 돈을 땄습니다. 판이 끝난 후 춘향이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어찌 노름에서 계속 이기시는 것입니까? 혹시 속임수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까? 공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속임수를 쓰지 않소. 나는 다만 사람을 읽을 뿐이오. 노름에서 이기는 비결은 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얼굴을 보는 것이오. 얼굴을요? 그렇소. 사람들은 좋은 패를 쥐었을 때와 나쁜 패를 쥐었을 때 미세하게 표정이 달라지오. 눈빛, 입꼬리, 숨소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패를 말해줘. 나는 단지 그것을 읽을 뿐이오. 춘향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공선비는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 공선비는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춘향은 질투심이 일었지만 꾹 참고 따라갔습니다. 공선비는 기생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요즘 조정에서 큰일이 있다던데 사실이옵니까? 한 기생이 공선비에게 물었습니다. 공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보다 춘향 낭자가 더 잘할 것이오. 춘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조정 소식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데 왜 공선비가 자신을 지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선비는 춘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향 낭자, 당신은 사흘 전 박영감의 저택에 초대받아 갔었소. 그곳에서 당신은 박영감이 어느 고관과 밀담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것이오. 그 내용이 무엇이었소? 춘향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선비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박영감의 저택에서 조정관리와의 밀담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선비님, 어찌 그것을? 나는 당신이 그곳에 갔다 온 후 표정이 달라진 것을 보았소. 그리고 박영감이 최근 큰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당신이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소. 춘향은 공선비의 추리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이 들은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녀가 들은 바로는 조정에서 청나라와의 무역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은 그 전에 청나라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올 계획이라던데. 공선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박 영감은 곧 큰 낭패를 볼 것이요. 무역이 중단되면 그가 들여온 물건은 모두 팔 수 없게 될 테니까. 춘향은 공선비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비님, 그렇다면 박 영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박 영감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요. 그가 그 관리와 밀담한 것은 무역 중단 전에 물건을 들여오기 위한 뇌물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요. 하지만 공선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춘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영감은 한 가지를 놓쳤소. 조정의 결정은 이미 되었고 단 한 명의 관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 영감은 곧 자신의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요. 넷째 날 공선비는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춘향은 공선비가 무엇을 사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공선비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물건 값을 물어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춘향 낭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운을 읽는 것이요. 지금 이 시장의 기운은 어떻소? 춘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천만에요. 이 시장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소. 상인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고 물건 값을 흥정하는 손님들이 평소보다 적소. 그리고 곡물상들은 쌀을 팔지 않고 쌓아두고 있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곧 큰 변화가 올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공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흉년이 올 것이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곡식을 사재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선비님께서도 곡식을 사두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은 곡식을 팔아야 할 때요. 왜냐하면 조정에서 곧 사재기를 단속할 것이기 때문이요. 사재기가 적발되면 곡식은 모두 압수당하고 값은 폭락할 것이요. 춘향은 공선비의 예측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로 조정에서 곡식 사재기 단속령이 내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섯째 날 춘향은 공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소녀가 나흘 동안 지켜본 바로는 선비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직접 물건을 샀거나 투자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버시는 것입니까? 공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춘향 낭자,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오. 나는 정보를 파오. 정보를요? 그렇소. 내가 주막에서, 노름판에서, 기생집에서, 시장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팔오. 하지만 나는 돈을 받지 않소. 춘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돈을 버신다는 것입니까? 나는 정보 대신 인연을 받소. 내가 정보를 준 사람들은 언젠가 나에게 빚을 갚으려 할 것이오. 그때 나는 그들에게서 호의를 받소. 그 호의가 쌓이면 나는 이 세상 어디서든 환대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오. 춘향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공선비가 놀면서 돈을 번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선비님께서는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시는 것이군요. 정확하오. 나는 재물을 모으지 않소. 나는 사람을 모으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오. 여섯째 날 드디어 박영감이 공선비를 찾아왔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선비, 도와주시오. 내가 청나라에서 들여온 물건이 모두 묶여버렸소. 무역이 중단되어 팔 수가 없단 말이오. 공선비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감, 그거 참 안 됐소이다.
선비께서 미리 알고 계셨소? 왜 내게 말해주지 않으셨소? 내가 왜 당신에게 말해주어야 하오? 당신은 내게 단 한 번도 호의를 베풀지 않았소. 아니, 오히려 나를 경계하고 나의 비밀을 캐내려 했소. 박 영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선비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공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박 영감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소. 내가 당신을 돕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창고에 쌓인 청나라 물건을 모두 나에게 넘기시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나의 정보를 따르시오. 박 영감은 망설였습니다. 그 물건들은 비록 지금은 팔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값어치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선비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선비는 박 영감의 창고를 넘겨받은 후 춘향에게 말했습니다. 춘향 낭자, 이제 당신이 배운 것을 써먹을 시간이오. 이 창고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춘향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청나라와의 무역은 중단되었지만 일본과의 무역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청나라 물건을 일본에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선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하오. 춘향 낭자, 당신은 이제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소. 공선비와 춘향은 박 영감의 청나라 물건을 일본 상인들에게 팔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춘향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박 영감이 다시 공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공선비, 당신이 나를 속였소. 내 물건을 일본에 팔아 큰 돈을 벌었다면서요. 공선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였다니요? 나는 당신에게 물건을 넘기라고 했을 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소.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선택했소. 하지만 그것은 부당하오. 부당하다고요? 박 영감, 당신은 평생 남을 속이고 이익을 챙기며 살아왔소. 이번에는 당신이 당한 것뿐이오. 박 영감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창고의 물건을 모두 공선비에게 넘긴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선비는 박 영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박 영감,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기회를 드리겠소. 나와 단 한 번의 내기를 하시오. 만약 당신이 이기면 내가 번 돈을 모두 돌려드리겠소. 박 영감의 눈이 빛났습니다. 무슨 내기요? 간단하오. 우리 둘이 각자 3가지 물건을 고르되 앞으로 한 달 안에 가장 값이 오를 물건을 맞추는 것이요. 가장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이기는 것이요. 박 영감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해왔고 물건의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읽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좋소. 내기를 받아들이겠소. 그런데 공선비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이 고른 물건을 알 수 없소. 그리고 한 달 후 동시에 종이를 공개하여 승부를 가리는 것이요. 박 영감은 이 조건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공선비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박 영감은 밤낮 없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가장 확실하게 값이 오를 물건 3가지를 골랐습니다. 인삼 청나라에서 인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소금 남쪽 지방에 가뭄이 들어 소금 생산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명 서민들의 필수품인 무명은 항상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공선비는 여전히 주막과 기생집을 드나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공선비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승부를 가릴 날이 왔습니다. 종로 내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영감과 공선비의 내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춘향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서 종이를 받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박영감의 선택, 인삼, 소금, 무명. 공선비의 선택, 물, 공기, 이야기. 사람들은 공선비의 선택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과 공기가 어찌 물건이란 말인가? 그것은 공짜로 널린 것이 아니오. 그리고 이야기라니. 그것도 장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오. 라며 박영감이 공선비를 계속 비웃었습니다. 공선비, 당신은 이번에 너무 장난을 심하게 치셨소. 물과 공기를 어찌 파시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공선비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고른 이 세 가지야말로 앞으로 한 달 안에 가장 값이 오를 물건이오. 내 설명을 들어보시오. 공선비는 첫 번째로 물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소? 청계천에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소. 그리고 우물물도 말라가고 있소.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앞으로 보름 안에 물 부족 사태가 올 것이오. 그때 물은 금보다 귀해질 것이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공선비의 말을 듣고 보니 최근 우물물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기요. 여러분은 공기를 어찌 팔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겠지만 나는 맑은 공기를 파는 것이오. 지금 한양의 공기는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 장작을 때는 연기, 곳곳에 오염된 냄새. 사람들은 곧 맑은 공기를 찾아 산으로 갈 것이오. 그리고 나는 이미 북한산 자락에 작은 정자를 하나 마련해 두었소. 그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빌려주는 것이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공선비는 실제로 팔 수 있는 형태로 공기를 상품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무엇에 가장 목말라 하고 있어? 바로 재미있는 이야기요. 나는 이 한 달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았소. 양반가의 스캔들, 기생집의 비밀, 장사꾼들의 속사정. 이 모든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살 것이오. 공선비의 설명을 듣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의 선택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정확히 꿰뚫은 것이었습니다. 춘향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 달 후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공선비님의 선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박영감은 당황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 선택도 충분히 가치가 있소. 한 달만 기다려보시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영감이 고른 물건들은 다음과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인삼, 청나라에서 갑자기 인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인삼 값은 폭락했습니다. 소금 조정에서 소금 사재기를 단속하여 사재기꾼들의 소금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소금 값도 폭락했습니다. 무명 일본에서 싼 무명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무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선비가 고른 것들은 정말로 물 부족 사태가 왔고 공선비는 깨끗한 우물물을 팔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맑은 공기 한양의 공기 오염이 심해지자 양반들이 앞다투어 북한산 정자를 찾았고 공선비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야기 공선비가 엮은 이야기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사람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공선비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박영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선비님, 제가 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선비는 박영감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박영감, 당신의 실수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골랐다는 것이요. 인삼, 소금, 무명. 이것들은 누구나 아는 귀한 물건이요. 하지만 누구나 아는 물건은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요. 경쟁이 치열하고 위험도 크오. 공선비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골랐소. 물과 공기와 이야기. 이것들은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이요.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공선비의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비님께서 놀면서 돈을 버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그렇소. 나는 놀면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관찰하오. 그리고 그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요. 공선비는 박영감에게 한 가지 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영감, 나는 당신이 고를 물건을 미리 알고 있었소. 무엇이라고요? 춘향 낭자가 당신의 장부를 몰래 보았소. 그리고 내게 알려주었소. 나는 당신이 인삼, 소금, 무명을 고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 시장을 붕괴시켰소. 박영감은 경악했습니다. 그럼 청나라의 인삼 수입 금지도 소금 단속도 일본 무명 수입도 모두 선비님이 조종했단 말이요? 공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조종하지 않았소. 나는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요. 청나라가 인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정보는 한 관리로부터 들었고 소금 단속은 조정의 계획이었으며 일본 무명 수입은 상인들 사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던 일이었소. 그렇다면 그렇소. 나는 단지 이미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을 뿐이요. 그리고 당신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베팅했소. 박영감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공선비가 놀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기생집에서, 노름판에서, 시장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정보를 모았던 것입니다. 공선비님, 제가 평생 추구했던 분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잃었지만 선비님께서는 사람을 얻기 위해 놀았고 그 결과 돈도 얻으셨습니다. 공선비는 박영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영감,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요. 이제부터는 돈이 아닌 사람을 보시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오. 그때 춘향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공선비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소녀가 선비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비님 덕분에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공선비는 춘향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춘향 낭자, 이제 당신도 혼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요.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공선비에게서 배운 것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나타나 공선비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공선비, 나는 남원에서 온 이몽룡이라 하오. 나도 당신의 재능을 시험해보고 싶소.
공선비는 이몽룡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 그대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이몽룡이시여?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는 그 이몽룡 말이요? 그렇소. 나도 당신이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소. 공선비는 이몽룡을 흥미로운 듯 바라봤습니다. 좋소. 무엇을 내게 하시겠소? 이몽룡은 춘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저 춘향이라는 처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비밀을 맞춰보시오. 춘향은 깜짝 놀라 이몽룡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공선비는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춘향 낭자, 당신의 비밀은? 당신이 기생이 된 이유가 어머니의 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오. 당신은 사실 어떤 사람을 잊기 위해 기생이 된 것이었소. 그 사람은 바로 저기에 서 있는 이몽룡이요. 춘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선비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몽룡도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소? 공선비는 설명했습니다. 춘향 낭자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소. 기생이면서도 손님들을 멀리하고 돈을 벌면서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소. 그것은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몽룡 도련님께서 춘향을 지목하며 도전한 것을 보니 둘 사이에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소. 이몽룡은 춘향에게 다가갔습니다. 춘향,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었소. 과거에 급제한 것도 벼슬을 얻은 것도 모두 당신만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함이었소.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소녀도 도련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제 기생입니다. 도련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신분입니다. 공선비가 끼어들었습니다. 춘향 낭자, 그대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오. 그대는 이제 내 제자요. 그리고 정보상이오. 그대의 신분은 그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외다. 공선비는 이몽룡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정말로 춘향을 사랑한다면 그녀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시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소이다. 이몽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춘향,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겠소? 춘향은 공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춘향 낭자, 이제 그대의 선택이오. 나는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든 존중하겠소. 춘향은 이몽룡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도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춘향과 이몽룡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공선비는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감이 다시 공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공선비님, 제가 그동안 선비님을 오해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정말로 놀면서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으면서 지혜를 모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공선비는 껄껄 웃었습니다. 박영감, 이제야 깨달으셨소? 내가 진짜로 번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소. 춘향 낭자도 얻었고 이몽룡 도련님도 알게 되었고 당신과도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소. 박영감은 공선비에게 제안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선비님과 동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자본과 선비님의 지혜를 합치면 우리는 조선 최고의 상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감의 제안은 고맙소. 하지만 나는 거절하겠소. 왜입니까? 내가 만약 상단을 만들어 큰 부자가 되면 나는 더 이상 놀면서 돈 버는 공선비가 아니게 되오. 나는 이 자유로운 삶이 좋소. 주막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생집에서 웃고 노름판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이 삶이 말이오.
박 영감은 공선비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비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사실 생각인 겁니까? 그렇소. 나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 것이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오. 박 영감은 공선비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제가 선비님께 배운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돈이 아닌 사람을 보며 살겠습니다요. 공선비는 박 영감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박 영감, 그것이 바로 내가 그대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정보였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오. 결국 공선비는 여전히 종로 내거리를 돌아다니며 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를 존경하며 지혜로운 공선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놀면서 돈 버는 공선비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흐름과 인간의 심리를 잘 읽으셔서 돈과 물건이 아닌 사람에 대한 통찰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명절도 그런 통찰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소이다. 그럼 이번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